네, 안녕하세요. 가락고등학교 수석교사 장은경입니다. 저는 올해로 30년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교사교육과로서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수업과 평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사회를 향한 공교육의 비전과 미션이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 하늘의 별처럼 눈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 같은데요. 거기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합해지면 당장 제 눈앞에 있는 현실이 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미래를 지금 현재의 교육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오래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화려한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향하고 꿈꾸고 바라왔던 그런 바람직한 교육, 그렇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수많은 로고들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것들이 전부 지난해 한 해 동안 원격 수업을 위해서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했던 에듀테크 툴들입니다. 물론 이 툴들이 작년에 처음 나온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것들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개인차도 있겠지만 이 많은 툴들을 배워서 수업에 활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많은 교사 연수들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영어 선생님들의 스노볼이라는 학습 공동체 모임인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늦은 밤까지 이 시대의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교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수업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밤늦도록 논의하는 이런 여러 교과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왜 자기 개인의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수업 사례를 나누고 했었을까요? 바로 원격 수업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와 학생은 어떻게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가 학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어떻게 줄 수 있고 교사의 실제감은 원격 수업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더 잘 배우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올해는 좀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새로운 것이 또 나왔네요. 바로 메타버스라는 것입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수동적이 되고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공간의 이동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자유롭기 때문에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또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역동적인 교사학습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툴들을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 수업 2년차가 되면 툴 학습을 하는 툴 사용법을 배우는 데 급급했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퍼즐이라는 이 디지털 도구는 학생들이 동영상을 그대로 플레이할 수 없게 중간중간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심어놓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으로 재생이 되는데요. 제가 이게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플레이를 시키지 않는 도구로서 딴짓을 하지 못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에드퍼즐에 올라있는 문제들을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 아이들이 영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순한 이해 확인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툴이 학습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또 방탈출 게임처럼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해 확인을 하는 그 문제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하는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셨는데요. 이것 역시 방을 탈출하려면 정답을 맞춰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질문들이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닫힌 질문들이 대부분이라는 결론이 나죠.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의 사고를 깊게 하는 심층학습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자,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칠까가 훨씬 더 교육의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단원을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연결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깊고 넓게 만드는 심층학습을 디자인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점점 더 이 테크놀로지와 최첨단을 말하는 미래교육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교육의 본질을 깊이 고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학교 현장에서는 묻고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원격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의 근본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성찰 그리고 공교육이 가져야 할 비전과 미션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원격 수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깨달았던 점은 학교 교육이 지식을 잘 전달하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일 학교 교육이 지식을 잘 배우는 기능이 가장 큰 곳이었다면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EBS 인강의 링크를 거는 수업에 그렇게 학생들이 분노하면서 등을 돌리지는 않았겠죠. 제대로 설비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어설펐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동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학생의 응답을 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영상 편지를 올려주고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선생님이 너희들을 잘 가르쳐주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을 진작시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원격 수업 초기에 선생님과 주고받았던 그런 피드백들입니다. 선생님이 애를 쓰는 만큼 학생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관계와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수업이 몇 달 정도 계속되면서 입학하고 나서 학생들끼리 서로 얼굴도 못 본 상황에서 제가 가장 걱정됐었던 것은 학생들이 느끼게 될 고립감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지식학습은 집에서 가정에서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함께 한다는 경험,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은 학교가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코로나 영어 단어사전 만들기를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걸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다른 우리 반 친구들의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래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배우게 되고 함께 공동의 작업을 완성해 간다는 성취감도 느끼는 것을 보면서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학생들이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죠. 자, 세 번째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사실은 개별적인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원격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설문을 받아서 학생들의 응답을 받다 보니 어떤 학생이 뭐를 잘하고 뭐를 알고 있는지 뭐를 모르고 있는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원격 수업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대면 수업 시간에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한 형성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학교 환경이 더욱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이 학습의 효율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어요.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 원격 수업 때문에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려는 학생들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공부를 하더라. 그런데 학업 의욕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근근히 수업에 참여하지만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는 가정에서의 원격 학습은 점점 수업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법을 학습시키는 것.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미래에는 그 지식이 쓸모없는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서 기초적인 파이프라인을 튼튼하게 설계해주는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 자발성,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것은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신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습 자발성을 신장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학습 자료 접근과 도움 요청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학습 관리 시스템인 LMS가 잘 활용되는 것. 두 번째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삶과 유리되지 않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지속적인 흥미. 또 네 번째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조.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권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LMS에 원격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에서도 수업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이 학습 자료가 올라가 있어서 학생들이 원할 때는 상시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피드백 또는 공통적인 피드백이 탑재될 수 있어야 되고,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헬프데스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우는 내용이 항상 삶과 연계가 된다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더욱 신장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단원에서 친환경 건물의 특징을 배웠다면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건물을 친환경 건물로 리모델링 해보는 수업을 해보는 거죠. 또 작년같이 팬데믹을 처음 경험하게 된 이런 시대에는 팬데믹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인포데믹이 사실은 팬데믹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읽고 어떻게 하면 인포데믹을 방지할 수 있을까를 함께 토론해 보는 수업이었습니다. 또 학습을 할 때 퀴즈 배틀이나 다양한 빙고 게임의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대목은 북 크리에이터라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신의 느낌대로 작품을 재구성해서 온라인 오디오북을 제작해본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보고 컨텐츠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훈련을 수업 시간에 하다 보니까 반짝반짝 아이들의 창의성이 돋보이고 재능이 눈부시게 발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을 키워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학생들이 뒤따라오게 한다면 학생들의 이런 역량이 신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단원의 위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과목인 경우에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단원을 선택하게 해본다든지, 또 프로젝트 학습의 탐구 주제를 위해서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전교생이 같이 투표를 해서 골라본다든지, 또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교사가 협의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평가 기준을 학생들과 같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평가권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인퍼머먼트를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훈련을 학교에서 해주어야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역량이 신장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격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비전과 미션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해 30년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학생들에게 교사가 잘 가르칠까를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염두에 두면서 디자인을 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고요. 이 단원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좋을까? 어떤 부분에서는 혼자 책을 읽게 할까? 어떤 부분에서는 자료를 서칭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디어를 새로 발산해보고 아니면 또래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고 이런 학습 경험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라는 것이 좀 더 학습자들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학습 경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까지 이야기를 했던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제는 이런 학습 경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잘 발현될 수 있는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공교육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존중하는 공정한 교실인데요. 이런 개별화, 다변화가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과 평가가, 수업과 평가가 토끼에게 유리한 경주장을 항상 깔아놓고 토끼가 늘 이기게 해주면서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려 라고 가르쳐 온 거죠. 사실은 토끼가 빠르고 거북이는 느린 것이 아니고 토끼는 육지에서 빠르고 거북이는 물에서 빠른 거거든요. 만약에 경주장이 물이었다면 거북이는 빠르고 토끼는 느린 것이 되었겠죠. 모든 학생들이 각각 다 다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들이 다 발휘될 수 있는 너그러운 교실이 되고 이렇게 만들려면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교수학습 경로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게 허용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르니까 학생들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서 다른 학습 자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학습 자료의 다양성을 열어준다던가 또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책을 읽고 손으로 쓰면서 배울 수 있게도 해주는 학습 과정에서의 허용성을 다양화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결과물을 제출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학습하는 것, 또 학습 환경에 대해서 다양성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꼭 갖춰야 되는 역량 중에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학교 교육에서 빼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까지의 그 학교 교육이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하는데 매우 치중했었다면 앞으로는 배우는 지식에 대한 판단을 학생들이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식과 권력이 더욱 집중되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따라가기가 매우 쉽게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 또 텍스트에 숨겨진 차별, 편견, 소외된 목소리를 찾아보는 것, 또 교재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반박할 기회를 제공해보고 수용이나 거절, 판단, 보류 등을 표시하고 의의나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것, 또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관된 경험을 나누게 하는 것, 이런 훈련들을 학교 교육에서 하면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네 번째는 사교육에서 절대 하지 못하는 함께 사는 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지난해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전 지구상의 인종 간의 갈등과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해졌고요. 또 지속가능 발전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도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제출했던 수업 후기입니다. 차별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차별을 알아차리기 위해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의심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그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자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아직 이 단계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에도 하루빨리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나 단순한 반복 훈련이나 연습들은 인공지능이 도와서 개별적으로 학생들 속도에 맞춰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생님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 즉 분석해보고 적용해보고 평가해보고 창조해보는 그런 수업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곳에 교사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인공지능 교육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교육도 필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도 필요하고,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 또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사실 학교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1인 1기 디바이스가 지급이 되고 있기 시작하고요. 많은 학교에서 한두 개씩이지만 미래교실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과 직접 크롬북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영어로 영작을 하는 걸 손으로 쓰면서 본인이 어디가 틀렸는지, 어법이 어디가 맞았는지, 어휘를 정확하게 썼는지 잘 모르는데 온라인상에서 구글 문서로 작업을 직접 하다 보니 인공지능 툴들이 어디가 틀렸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게 좋고를 전부 피드백을 해줘서 훨씬 학습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코어 근육을 키우고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수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수능은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계속 오지선다형 수능 문제 풀이를 해줘야 되겠죠. 또 학생들의 성공을 바라면서 수업을 디자인하는데 출제는 실패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중간고사를 끝냈는데요. 출제를 하면서는 그동안 학생들이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어떤 아이들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에서 반드시 잘 배운 학생들 중에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뉘어야 하거든요. 오지선다형 객관식 평가와 상대평가로 한 줄 세우는 것이 공정하다는 이런 인식이, 이런 미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교육에는 전진이 없습니다. 이 학생의 답안지를 한번 봐주세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맛있겠다의 맞춤법을 틀렸죠. 하지만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맛있겠다, 맛있는 건 왜 혼자 먹어? 같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틀린 부분이 같이, 혼자라는 부분이 틀려서 같이라고 고쳤어야 된다고 생각한 인재입니다.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인재가 맞춤법도 잘 찾고 이렇게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인재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맞춤법을 잘 찾는 인재일까요? 아니면 맛있는 건 같이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재일까요? 저는 교육은 교육부가 열심히 잘하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 국민의 합의와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교육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학교 교육은 미래 교육을 향해서 그리고 수업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의 진화가 수업과 평가가 유리되고 별개로 놀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되고 든든하게 우리 학생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